먼저 ESG 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등급 평가하는 평가기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시점별로 조금씩 변하겠지만 전통적으로 쭉 한 125개 정도 기관이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ESG 표준, 그럼 프레임워크, 데이터 공급 업체까지 다 포함한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ESG 관련 기관 총 600개 정도가 훌쩍 넘는다고 하죠. 2020년 기준입니다만. 자,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 기관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MSCI라는 이니셜로 말씀드린 이 유명한 이니셜은 좀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모건 스탠리, 네,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기관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그 다음에 또 많이 쌍두마차로 많이 대표되는 평가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 이 이름까지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피니티브, 로베코잼, 그 다음에 블룸버그, 블룸버그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기관이 대표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ESG 기업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럼 국내로 한번 돌아볼까요?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KCGS, 네, 이 기관명도 역시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스틴 베스트, 대신 경제연구소 등이 있고, 최근에는 언론기관, 신용평가사들, 그 다음에 온라인 전문 ESG 평가 기관들도 이러한 ESG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25개 글로벌 차원의 이 기관들이 각각의 데이터와 이 평가 방법으로 이제 기업들을 분석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ESG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긴 하지만요. 기준에 따라서는 그 기업 기관별로 다른 어떤 평가 방법에 따라서 우수한 기업 중에서도 다른 등급이 서로 매겨지기도 한다는 그 사실, 편차가 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양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이 아시는 신흥 IT 기업 테슬라는 MSCI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저스트 캐피탈에서는 하위 10%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죠. 네, 그만큼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자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MSCI는 자동차의 탄소 배출과 환경 혁신 등 이 테슬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큰 가점을 준 반면에 말이죠. 저스트 캐피탈은 고객 응대나 안전사고 문제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요소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이 테슬라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FTSE 러셀의 평가에서는 가스차 제조 회사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바로 이 테슬라가 받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수많은 평가 기관들에서 발표한 지수들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MSCI와 블룸버그,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독일계 주수 개발사인 솔렉티브, 영국의 FTSE 그룹에서 발표하는 이런 ESG 지수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 대표적인 지금 평가 기관들을 글로벌 차원의 그런 기관들을 말씀드린 거죠. 국내에서는 글로벌 지수와 함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네, KCGS나 서스틴 베스트의 ESG 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을 일단 한번 기억에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차시에서 각각의 기관별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내 상장된 ESG ETF 7개 중에 3개는 한국거래소의 그 ESG 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중 3개는 MSCI 지수를 따르는 등 공공기관과 이 외국계 기업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ETF를 쭉 말씀드렸죠. ETF는 펀드의 약자로 아실 텐데요. ET, Exchange Traded Fund라 그래서 우리말로 네,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특정 테마에 친환경이다, 친환경 관련된 그 기업들을 묶어서 테마 펀드로, 테마형 펀드로 개별 주가처럼 상장수 이렇게 지표를 상정해 갖고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개별 종목처럼. 묶음다발로 이제 여러 기업의 테마주를 한꺼번에 개별 종목처럼 거래한다.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이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인수합병으로 정확성을 높이는 ESG 평가 기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최근에 평가 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기관별로 서로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관이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정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메이저 신용평가사 투자기관들이 ESG와 관련한 평가기관, 그 다음에 데이터 제공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ESG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만큼 ESG 부문의 이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거고 어쨌든 기업들의 ESG 공시는 붐을 조성할 것이다. 네, 지속적인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그런 점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2019년 1월에는 ESG 컨설팅 업체인 서스테이널러틱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개인 및 보팅 전문기관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GES 인터내셔널을 인수했죠. 그리고 잇따라 3월에는 신용평가기관 많이 아시는 무디스가 유럽의 EGS 등급 평가기관인 바이오 아이리스의 지분 상당수를 인수했고요. 7월에는 기후 관련 데이터 기업인 포트앤티7, 네, 이 기관의 지분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9월에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캐피탈 MSCI가 환경 핀테크이자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업인 카본 델타를 인수합병했습니다. 12월에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를 발표하는 로베코젠, 네, 이 회사의 ESG 사업을 S&P 500 지수를 발표하는 바로 S&P 글로벌이 인수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합종 연회하고 있는 면서도 어쨌든 ESG 많은 기업들의 붐과 함께 그 ESG 공시를 평가하는 ESG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 기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엄청난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ESG 평가 기관들이 인수합병이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네, 보다 많은 그 데이터 확보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분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이죠. 네,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확보돼야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확보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문제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ESG 평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묶어 놓으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기반이 확보된다는 점이죠. 자, ESG 공시는 재무정보 공시에 비해서 역사가 아무래도 짧죠.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기업의 재무정보는 기업의 역사와 함께 회계 기준에 맞춰서 축적되어 왔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는 대부분 5년 이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재무적 정보의 이런 시계열 데이터 부재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비재무적 요인을 개선해 왔는지 판단한다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점들이 바로 이렇게 인수합병이 활발한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ESG 공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실정이죠. ESG 투자가 활성화된 그 유럽, EU에서도 ESG 정보 공시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중요한 비재무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들의 정성적인 평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ESG 공시는 정해진 공통의 기준이 없어서 공시 항목이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즉 2025년부터 말이죠. 이상 기업에 대해서 의무 공시가 적용되고 있지만 보고 자료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부재로 보고서 양식과 자료 공개 범위가 기업마다 다릅니다. ESG 데이터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공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보통 GRI, 이 가이드라인 및 ISO 국제표준화기구 말이죠. ISO 26000 등의 이런 검증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기준들은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정보가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업 간 비교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회사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됐으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지속가능 보고서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비밀 연구소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당시 CEO는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경영진들이 이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배출가스를 조작했던 이 비밀 연구소의 실체까지 드러나게 된 거죠. 이렇다 보니 ESG 평가 기관 입장에서도 기업이 공표하는 그런 자료만으로 ESG를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지역과 그 유형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서로의 연관성을 찾고 올바른 그런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ESG 평가와 글로벌 머니의 흐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발표하는 ESG 지수는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합니다. 네, 지수에 편입되느냐 퇴출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머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엄청난 돈의 흐름이 이 ESG 지수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 기업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 12월에 국방수권법 1237조 항에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 및 통제기업 35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어요. 이에 MSCI를 비롯해서 영국의 FTSE,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 이런 나스닥은 제재받는 중국 기업을 이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1월 12일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3,959호를 통해서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중국 군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런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중국 군부를 지원한다고 명시한 기업은 화웨이, 중국 항공, 중국 선박 등의 대형 국유 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의 3대 통신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MSCI는 SMIC, 하이크비전, 중국위성, 중커수광, 중국철도건설, 중국교통건설, 중국중차 등의 총 7개 중국 기업을 지수 편입 가능 종목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중 3항목은 A주,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죠. 그 다음에 H주, 중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이 H주에 모두 포함되어 종목수로는 총 10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수 퇴출 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수 산출 기관들이 이들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새로운 투자처로 한국, 대만, 인도 등의 이런 신흥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이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대신 그 자리는 바로 이 한국, 대만 기업들이 차지하게 돼 이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아시아 신흥국 주식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2021년 미국 이머징 마켓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 주식의 비중 확대를 투자자들에게 공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경제활동 재개를 가속화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도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가운데 한국 포함한 이 동아시아가 글로벌 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 거죠. 이번에 화제를 크게 한번 바꿔볼까요? 정작 ESG 평가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까? 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우리 ESG 평가는 이 평가하는 투자기관, 투자회사마다 각각 다른 지표를 사용합니다. 국내 경우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자체 개발한 ESG 평가 지표와 이 평가 결과가 2021년부터 매년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는 중이고요. 국민연금, KB, 신한, 한화, 미래에셋 등 국내 주요 투자 기관과 회사들은 이 각자 사용하는 ESG 평가 지표를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이 평가 지표는 사실 기관마다는 다르지만 평가 절차의 큰 흐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이 평가 절차의 흐름마저 다르다면 굉장히 어지럽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가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 말이죠. 기업 공시 및 감독기구, 지자체 등의 이런 공시 자료와 뉴스, 각종 언론 등의 미디어 자료 등을 취합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기초 데이터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평가 기관마다 독자적인 그런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업의 인터뷰 등의 이 정성적 평가를 거쳐서 등급 부여 및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그 이해관계자 내지 그 기업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정성평가를 보통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평가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고 체크업한다는 그런 관점의 인터뷰 내용이겠죠. ESG 평가 프로세스는 비슷해도 평가 기관별 ESG 점수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보 수집의 능력과 기업마다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보하는 자료의 종류를 비롯해서 평가 모델, 등급 체계 등이 평가하는 기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ESG 등급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정확합니다. 비재무적 정보는 이 조사 기관의 능력에 따라 수집된 정보 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는 정보, 비정형 데이터, 사회적 논쟁에 대한 뉴스 기사 등 이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평가 기관마다 확보하는 비재무적 정보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정형화된 틀에 맞춘 그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 수집을 해도 비슷한 데이터 양과 유형을 수집하겠지만 이 비정형과 관련된 ESG와 관련된 비정형적인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AI를 통해서 아마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더 비교 가능하게 좀 더 이렇게 수집된 양이 큰 차이도 없고 정확도도 서로 비교 가능한 정도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어떤 과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른 두 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업을 평가할 때 서로 다른 비재무적 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또한 비재무적 정보는 기업들마다 공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 기업들도 동일한 기준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G 항목에 대해 부과하는 가중치 역시 평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ESG 항목별로 나중에 합산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중요도가 차이가 큰 부분은 가중치가 들어가서 가중 평균의 합으로 이제 합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가기관들은 이 평가 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대적 중요성 판단은 아무래도 업종별 특성과 각 지표와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상대적 중요성의 그 판단이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른
그런 결과로 도출돼서 같은 기업도 부여되는 ESG 영역별 가중치가 다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MSCI와 Sustainalytics,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의 쌍두마차의 그 평가 기관, 이 두 기업의 ESG 평가 비교 및 데이터 제공 기관별 ESG 점수의 그 상관 계수를 여러분은 이제 표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두 기관은 여러분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참고 자료, 구성 항목, 가중 방식, 정규화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SSGA의 분석에 따르면 이 MSCI 월드 인덱스 구성 종목에 대한 MSCI와 Sustainalytics의 그 ESG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0.53, 그리고 블룸버그와는 0.47로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ESG 평가 결과만 믿기에는 둘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쪽 모두의 평가 결과를 공히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이죠. 이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KCGS라고 앞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는 이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아무래도 이 SG 부분의 앞단에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외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회적 책임 C와 G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900개 상장회사 대상으로 이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하며 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사회위원회, 그러니까 이사회 산하위원회겠죠. 이사회 산하위원회,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공시사항 등의 이 평가 항목을 매년 전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5년부터 국민연금의 의안 분석 자문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 엄청난 이 국민연금의 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 아마 한국의 대표적인 ES 평가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관의 평가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물론 환경도 있지만 사회와 지배구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 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그리고 사회 분야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배구조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학습해온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최고 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 통제 공시 등이 바로 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한 후에 기업의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 절차를 거쳐서 평가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역시 마지막 후반부는 자료를 실사한 후에 인터뷰 절차로 같이 보완 작업을 하는, 그래서 평가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SG 등급은 제일 높은 S에서 제일 낮은 D 등급까지 총 7개 등급인데요. 2019년과 2020년도 평가에서 S 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은 유감이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 기준이 높든지 아니면 아직도 국내 기업들의 ESG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 두 개의 요인이 반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ESG 준비 상황은 우수하지만 평가 대상 기업의 68%가 ESG가 취약한 수준의 그 B 이하의 등급을 받아서 국내 기업들의 ESG 도입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로 ESG 평가 결과는 KRX, 한국거래소죠. KRX, ESG 리더스 150개, 150, 그 다음에 KRX, Governance Leaders, 이건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100
그 다음에 KRX 에코 리더스 100. 네, 환경에 대한 부분. KRX ESG 사회 책임 경영 지수 S.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코스피 200 ESG 지수 등 이 한국 거래소의 ESG 테마 지수 5종류의 5종의 그 종목 구성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RX ESG의 리더스 150 지수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ESG 점수가 높은 150개 기업들로 구성된 ESG 테마 지수입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의 평가에서 ESG 통합 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이제 평가되는데요. 이 지수에 들어가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전 부문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과 영업 매출액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재무적 지표와 재무적 지표가 다시 같이 합산해서 이제 여기서 평가가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으로 ESG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의 순위가 상위 25% 안에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ESG 통합 점수도 상위 50% 안에 들어가야 하고 최근 3개월간 일평균 거래 대금이 상위 90%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최근 몇 년간의 영업 매출도 안정적 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박, 담배, 주류 산업 등의 이 매출이 20%를 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나 담배 이런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와 좀 반하는 그런 산업의 매출도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담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다시 말해서 ESG 투자를 유지할 만큼의 안정적 기업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KRX ESG 리더스 150 지수에 대해서 기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및 등급별 국내 기업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등급을 한번 살펴보면 S등급의 조건은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S등급입니다. 그 밑에 단계 A 플러스 등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와 내용이 다 동일한데요. 마지막 형용사가 좀 다릅니다. 지배구조 환경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냥 A등급입니다. 역시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으로 표시된 게 바로 A등급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계 B 플러스 단계 등급을 한번 보죠.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이게 바로 B 플러스 등급 기준이고요. B등급,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그냥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등급,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절대적이란 말은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크다라는 C등급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D등급,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 이렇게 표시된 게 바로 D등급, 마지막 제일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 중에 A 플러스를 받은 기업을 한 몇 개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 A 플러스 받은 기업은 16개사로 이들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사적인 환경 경영 관리, 환경 경영 성과 개선 노력, 그다음 환경 정보 공개 요구 강화,
대기업 그룹사의 그 환경 경영 도입 증가 및 준법 경영 체계 인권 경영 강화에 따른 개선. 그다음 비재무 보고서 발간 기업 비율 증가. 인권 경영 활동 수준 향상. 사회적 취약계층 고려. 사회 공헌 활동의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지금 쭉 말씀드린 영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기업들의 그 ESG 평가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MSCI라든가 국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네, 이런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봤는데 다음 차시에는 각 기관에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차시에서 느끼신 점은 평가 기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구나. 아직은 과도기 형태로서 기업마다 공시하는 그 결과 자체가 그 평가하는 등급 자체가 어떤 하나의 기준 틀로서 비교된 그런 결과가 아니구나. 즉 투자자라든가 기업의 공시 결과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볼 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적인 하나의 틀로서 평가된 그런 지표를 우리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진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라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많은 기업들이 서로 인수합병하면서 좀 더 단일한 기관으로 점차 이렇게 합병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선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두 기업, 한두 평가 기관의 대표적인 평가 등급을 갖고 우리가 산업별로 한 산업 내 다양한 기업별로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평가 기관은 다양하지만 그 기관별로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오늘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평가 절차의 마지막에는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는 정합성을 제고하는 마지막 절차의 노력도 우리가 중요성을 느꼈었으면 더 이번 차시 학습 효과는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